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유배라는 절망의 끝으로 내몰린 두 형제가 칼이 아닌 펜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지독하고도 위대한 복수를 이뤄낸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8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약용, 정약전 형제에게 이 해는요,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은 정말 잔인한 해로 기록되죠. 운명은 정말 숨쉴 틈도 없이 몰아쳤습니다. 그해 2월 신유박해 때문에 두 형제는 일단 첫 유배를 떠나게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9월에 터진 한 사건이 모든 걸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갔고 결국 11월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할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형제의 운명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을까요? 바로 황사형 백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그들의 정치적 생명에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다름없었어요. 박해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이게 바로 그 문제의 백서인데요. 조카 사위였던 황사형이 서양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밀서가 발각된 겁니다. 물론 형제들이 여기에 직접 관여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희도 한패지? 이런 의심만으로도 상황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죠. 결국 두 사람은 유배지에서 다시 한양으로 끌려와서 혹독한 고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01년 11월 22일 운명의 날이 옵니다. 형제는 나주의 한 주막에서 생애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게 돼요. 동생 정약용은 다 내 때문이다. 형님까지 이렇게 하면서 엄청 자책했는데 형 정약전은 오히려 그런 동생을 다독이면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 각자 유배지에 가서 학문에 몰두해서 이 시련을 이겨내자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떠났고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자산어보 보신 분 계신가요? 영화에서는 이 두 사람의 유배지가 좀 우연처럼 뒤바뀌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진실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영화랑은 다르게 형이 왜 하필 그 먼 섬으로 그리고 동생이 육지로 가게 된 건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냉혹한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왜? 도대체 왜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불렸던 동생 정약용보다 형인 정약전이 정치적으로 더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걸까요? 당시 권력을 꽉 쥐고 있던 노론 벽파 입장에서 보면요. 이들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던 겁니다. 정약용의 천재성? 그건 뭐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든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형 정약전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남인 세력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구심점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뿌리를 뽑으려면 마지를 쳐야 한다는 전략으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가장 험한 섬, 흑산도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흑산도는 이름만 섬이지 사실상 창살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다시는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하게 그냥 영원히 묶어두려는 의도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동생 정약용이 있던 강진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는 18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정적들의 감시를 한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작은 실수 하나가 바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과연 그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의 첫 번째 생존 전략은 정말 처절합니다. 바로 과골삼천, 말 그대로 스스로를 학문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죄인이 어딜 돌아다니냐 이런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거의 방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글만 썼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으면 바닥에 닿는 복사뼈가 3번이나 닳아 구멍이 날 정도였다고 하니까 와, 이게 얼마나 절박했는지 느껴지시죠? 그의 전략은 크게 두 닭이었습니다. 하나는 죄인이니까 하면서 극도로 몸을 낮춰서 공격받을 빌미를 아예 주지 않는 거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지역의 학자들과 교류하고 제자들을 키워서 일종의 인적 방패막을 만든 거죠. 그리고 동시에 아들들에게는 계속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오직 학문으로 이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말이죠. 그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패족이다. 그러니 더욱 처절하게 공부해야 한다.
이 한 문장이 그의 모든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극을 그냥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사명으로 학문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걸 계속 심어준 거죠. 결국 이 두 형제는요, 각자 흩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들을 짓눌렀던 그 시대를 이겨내고 불멸의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들을 억압했던 권력자들은 다 잊혀졌지만 이들의 기록은 지금까지 살아남았죠. 여기서 두 형제가 걸어간 길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위대했는지 딱 보입니다. 형 정약조는 저 멀리 고립된 섬 흑산도에서 바다와 물고기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서 조선 최초의 해양생물학 서적인 자산어보를 남겼고요. 반면에 육지에 있던 동생 정약용은 와, 이건 스케일이 다릅니다. 국가 시스템 전체를 새로 설계하는 무려 500권이 넘는 방대한 책을 써냈으니까요. 이게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떼어놓고 침묵시키려고 했던 그 유배가 역설적으로 조선 학문의 영토를 저 바다 깊은 곳까지 넓혀버린 셈이니까요. 두 형제는 자신들을 괴롭힌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대신 더 큰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기록이라는 무기로요. 썩어빠진 시스템을 고발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거죠. 칼이 아니라 펜으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역사의 승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18년, 정약용이 그 500여 권의 책을 다 쓰고 마침내 기나긴 유배에서 풀려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그는 훗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것은 오직 저 하늘뿐이다. 그가 남긴 500여 권의 저술은 어쩌면 한 인간의 평가를 넘어서는 시대를 향한 거대한 외침이자 살아남았다는 증거 그 자체였을 겁니다. 어쩌면요, 가장 위대한 복수라는 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가치를 영원히 증명해 보이는 것 말이죠.